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일주일도 채 안 남았는데요. 오늘 뉴스와이드에서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각각을 위해 뛰고 있는 캠프 대변인 4명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희룡 후보 이외에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한동훈 후보의 댓글팀 의혹을 놓고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요. 한 후보는 민주당의 논리를 가지고 자신을 공격한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학대 및 외국인 강원동지 여러분입니다. 양무 충청에서 캠프 슬로건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동시에 의원인데 사실이란 아닙니다. 부파의 적. 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이 경쟁이 지금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죠. 그동안 4명의 후보들 치열했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역시 치열할 것 같은데 오늘 뉴스와이드에서 특별한 순서 좀 준비해봤습니다. 각 후보들의 대변인들을 모시고 토론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후보들보다는 조금 더 좀 자유롭고 화끈한 분위기에서 한번 토론 오늘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나오신 대변인 좀 소개 좀 해드릴까요? 우선 나경원 후보 캠프의 김민수 대변인 나오셨고요. 네, 김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진까지 주셨어요. 이거는 예상이 없었던 건데. 자, 그리고 그 옆에 원희룡 후보 캠프 이준우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이준우 대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건너편으로 가보죠. 자, 그럼 저 건너편에는요, 이 윤상현 후보 캠프의 이지혜 대변인 나와 계시고요. 네,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이지혜 대변인입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후보 캠프의 정광재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한동훈 시작 캠프 정광재 대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지금 제가 가운데 있거든요. 이 대변인 4분 전체 그림을 좀 화면 잡아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여기 앉으신 순서는요, 앞서서 MBN에서 전해드렸던 후보들 토론회 있었잖아요. 그때 순서하고 같이 좀 맞춰서 앉으시라고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좀 얘기 좀 차분차분 해보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이제 과열이에요. 과열한 평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후보자들은 물론이고 각 후보 캠프 관계자들 사이가 최악이지 않을까.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짐작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4분 대변인 오늘 나오셨는데 대변인들께서는 평소에 서로 인사도 좀 하고 그러십니까? 굉장히 친합니다. 네. 친합니까? 네. 최악 아닙니까? 아닙니다. 또 아닙니까? 최근에는 이렇게 부쩍 4명이 한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모이셨는데. 네, 그래서 뭐 여러 인연으로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이지 서로의 감정을 해치는 뭐 그런 그 전당대회는 아니잖아요. 이지혜 대변인도 그렇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저 3분 대변인 선배님들을 제가 굉장히 평소에 존경하고 또 팬심으로 응원했던 분들이라서 우리 윤상현 후보께서 이번에 마치 중재자 역할, 용광로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또 특별히 막내 후배로서 대기실에서 이렇게 선배님들의 인사 정말 깍듯이 하면서 이런 용광로 역할을 저도 또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변인도 동감하십니까? 사이 좋습니까? 네, 진짜로 사이가 좋고요. 여기에 막내 방금 대변인께서 정말로 인사를 깍듯하게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안할 정도로 하셔서 진짜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제 맏형 또 이렇게 또 대변인도 계시니까 맏형도 용광로 역할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준우 대변인은 후보들끼리도 인사 잘하십니까? 평소에 보면? 예, 그렇죠. 후보들끼리도 인사를 하는데 후보들은 그래도 인사를 할 때는 예. 감정이 아직까지 약간 좀 남아 있는 게 있는가 봐요. 불시처럼. 그래서 이제 목례라든가 이제 악수 정도인데 우리는 서로 이제 끌어안고 어깨 도덕여주고 그렇게 합니다. 어제 채널A에 가서도 우리 카메라 뒤에서 우리끼리 서로 팔짱 끼고 어깨 뭐 끌어안고 이렇게 하면서 화이팅 화이팅 서로 격려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정리를 하면은 대변인끼리는 굉장히 친하다, 인사 잘한다. 근데 후보들끼리는 조금 그렇다. 약간 이런 거네요, 지금요.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토론 진행하기 전에요.
뉴스와이드가 내분 대변인께 미리 좀 준비 좀 해오시라고 질문을 하나 미리 드린 게 있습니다. 뭔가면요. 오늘 나오신 네 분 대변인은 누구보다 후보를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일거수일투족, 그분의 스타일, 모습 다 보실 거예요. 남들은 모르는 후보의 모습, 그 중에서도요. 우리 후보만의 허당 인간미가 있다면 이거다. 사람이다. 약간 허당 같은데 정말 사람 냄새 난다. 이건데요. 요거 순서대로 좀 해볼까요? 먼저 나경원 후보 캠프의 김문수 대변인.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그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겉으로 보면 정말 빈틈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저도 이게 가까이서 이렇게 모시기 전까지는 야, 참 빈틈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 행사장을 계속 돌다 보면 이제 이런 예. 좀 인간미가 나옵니다. 스케줄이 아주 빡빡한데 일정대로 마치고 나올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서 사진을 계속 찍으세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이제 촉박해지시죠. 사람들이 안 보이고 이제 저랑 둘이 남고 나면 이제 이때부터 뛰시기 시작합니다. 뛴다. 네, 뛰시기 시작하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뛰는 폼이 약간 웃기세요. 막 급하게 뛰십니다. 급하게 뛰시고. 뒤뚱뒤뚱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렇게 정말 그냥 여성스럽게 뛰시는데 근데 이제 막 정말 급하게 뛰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시기 딱 시작할 때부터 이제 또 다시 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항상 행사장들 갈 때마다 계획대로 끝내도 사진 찍자고 모이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약간씩 일정이 늦춰지는 경우들이 있고 이거는 좀 비하인드 스토리이긴 한데 거짓말 아닙니다. 저번 합동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계신 타 후보들을 응원 오셨던 분들 중에서도 나경원 후보랑 사진 찍자고 왔던 분들이 줄을 꽤 많이 섰었어요. 네. 거기까지. 실제로 굉장히 좋아하세요. 허당 인간미를 얘기하셨는데 살짝 다른 걸 곁들이셨어요. 그러니까 허당 인간미는 급할 때는 막 뛰는데 그 뛰는 모습이 뭔가 있다 지금 그 말씀이네요. 자, 이번에는 원희룡 후보 캠프의 이준우 대변인. 뭐가 있습니까? 원희룡 후보는. 이 4명의 후보가 공교롭게도 전부 다 서울대를 나오셨더라고요. 서울대에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또 원희룡 후보는 그중에서 과거에 유명한 본인 이제 경력이죠. 예. 사법고시도 수석하셨고 학력고사도 수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되게 완벽한 어떤 그런 꼼꼼한 모습처럼 보이고 또 장관도 하셨으니까 권위도 있을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제가 카니발 차를 타고 이동할 때 보면은 원희룡 후보가 전화를 옆에서 살짝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전부 다 되게 자신감 있게 말을 해요. 네, 뭐, 예. 뭐 이렇게 하는데 딱 한 번 전화를 받으면 목소리가 이제 무슨 군인처럼 딱 군기가 바짝 들어서 받는 전화가 있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분 아니시고요. 예. 사모님 전화가 오잖아요. 사모님이 왜 전화하냐면 후보가 특이하게 밥을 잘 안 챙겨 먹어요. 저도 그건 좀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본인 일정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밥 먹는 걸 잊어먹기도 하고 예. 나중에 차 안에서 시간 지나니까 왜 배가 고프지 이런 혼잣말도 하실 정도로 뭐 밥도 안 챙기고 뭐 일을 하고 있는데 사모 전화가 오면요 군인이 전화 받듯이 예 하면서 딱 전화를 받아요. 예 하면서 그럽니까? 진짜로 예 하면 전화 받습니다. 가끔 두 손 받을 때 받는데 예. 뭐 손목이 아파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모님 앞에서는 이게 또 한 가정의 남편이자 예. 또 이제 내무부 장관을 잘 예. 심기를 보존해야 되는 어떤 아빠의 역할로서 남편의 역할로서 그런 부분이 또 허당미라고 하시기도 그렇지만은 그런 인간적인 좀 모습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순서는 한동훈 후보 캠프의 정광재 대변인. 네. 한동훈 후보의 허당 인간미 뭐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분 모두 아주 예. 정제된 모습만 대중에게 보여지기 마련이죠. 항상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의 삶은 우리와는 많이 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느낀 첫 번째 허당미는 길치라는 겁니다. 길치. 길치요? 길을 잘 찾지 못하세요. 그래서 자신도 나는 한두 번 와갖고는 이 길을 잘 모르겠어라는 말을 자주 하시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가는 길에 왼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뭐 직진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자주 그럼 드리는데 한동훈 후보 혼자 다닐 경우에는 헤맬 가능성이 농후한 겁니다. 그렇겠죠. 예. 지난번에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예. 글쎄 불과 한 3, 4일 후에 다시 소통관을 갔는데 내가 여기 왔었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길치, 이 방향 감각에 대해서는 자신이 조금 약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쩌면 겸양의 표현인지도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아직 이제 뭐 이렇게 호칭 관계가 좀 불확실할 경우엔 예. 선배님이라고 자주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보다 2학번 아래, 2살 아래인데 자신이 급할 때는 저를 선배님이라고 불러요. 무조건 선배님이군요. 그래서 제가 그 후보님께 몇 번 전 선배님이 아니고
94학번 2년 후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무조건 선배님. 좀 독특한데요, 그것도. 자, 마지막으로 윤상현 후보 캠프의 이지혜 대변인, 윤상현 후보의 허당 인간미는 뭡니까? 저는 윤상현 후보를 처음 봤을 때가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는데요. 왠지 이렇게 귀공자 같은 이미지에 서울대 출신의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또 따시고 굉장히 젠틀하시고 인텔리전트한 그 이미지. 예. 저에게 정치인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가 텔레제닉, 그리고 두 번째가 엘로퀀트, 그리고 세 번째가 인텔리전트. 이 세 가지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영어로 굉장히 설명을 하시죠. 네, 영어로 자주 쓰십니다. 예. 이런 이미지여서 굉장히 다가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전국에 형 동생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요. 저도 사실 아무리 이렇게 친해도 언니, 동생 이런 호칭을 하려면 최소한 3년은 지나야 하는데 예. 이분은요. 예. 윤상현 후보는 친근감, 소통감 정말 탁월하십니다. 형 동생이 정말 많고요. 그리고 윤상현 후보의 어떤 성격 한 가지를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 저는 지난 20년 동안 아나운서 생활의 어떤 타이틀을 내려놓고 문재인 정권 당시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 보수 모임 사회를 전국을 돌면서 사회를 봤는데 네. 그 어떤 정치인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 단 한 분. 윤상현 후보만이 저에게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기억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분이 사람 한 사람 인천 지역구 주민분들 그리고 당원분들 국민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기억하고 대해주시는구나. 예. 이런 부분에서 제가 꼴찌 지지율 캠프지만 제 모든 걸 걸고 윤상현 후보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허당 인간미. 허당 잠깐만요. 허당 인간미. 아니 저만 좀 허당 얘기하고 우리만 있는데 허당 얘기하고. 듣고 보면 잘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좋습니다. 제가 또 이 네 분의 후보를 만날 기회가 있으면 지금 네 분 대변인 말씀하신 거 제가 다 확인해 볼 겁니다. 진짜 그런 건지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 진행해 볼 텐데요. 일단 오늘은 OX 퀴즈 위주로 갈 건데 OX 표만 앞에 드렸죠. 확인해 보시고요. OX 퀴즈가 나간 다음에는 동시에 네 분 동시에 OX를 선택해서 들어주시는데 그 OX 이유를 설명하실 때는 30초를 제가 드릴게요. 그러면 아주 속도감 있게 네 분 말씀 드리고요. 그 이후에 추가 질문 또는 반론할 때는 제가 1분 정도씩 시간을 드립니다. 30초짜리 시간과 1분짜리 시간 발언이 있다는 거 요거 기억해 두시면서 진행에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OX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당대표 경선이 결선 투표 없이 1차 투표로 끝날 것이다 생각하시면 O고요. 아니다 생각하시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요거는 제가 예상했습니다. 한 분만 O고요. 다른 후보들 세 분은 모두 X입니다. 요거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일단 정광재 대변인은 가장 마지막에 다른 후보들 그럴까요? 말씀을 네. 들어볼까요? 아니면 제가 좀 들어보고 중간에 네. 적합하다 싶을 때 바로 이렇게 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준우 대변인부터 원희룡 후보 캠프 이준우 대변인부터 X입니다. 결선 투표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당연하죠. 오. 지금 한동훈 캠프에서는요. 일반 여론 조사를 많이 앞세워서 얘기를 하면서 대세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일반 여론 조사 1000명을 하면은 실제로는 너무 길게 조금 올려주세요. 네네. X를 네. 왜냐하면 안 네네. 보입니다. 저거 화면 보시니까 예, 조금 그렇죠. 턱 밑까지 가셔야지 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반 여론조사 1000명을 하면 당원은 한 20명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제 당원의 마음을 알고 있는 여론조사는 발표 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특히 영남에 있는 분들에 대한 당심을 조사한 결과에 나오면은 무조건 결선에 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영남에서는 표 결집력이 아주 단단하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당원들이 영남에서 표 결집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이대가 있으신 분이 투표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결선까지는 무조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지혜 대변인 X 조금 올려주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이유를 X가 결선 투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요?
결선을 갈 것이고요. 예. 국민의힘 당대표는 7월 28일에 결정이 나야 합니다. 23일이 아니고요. 네. 오. 한동훈 후보가 7월 28일에 당대표가 되는 것은 아직 많이 이릅니다. 왜냐하면 당원들과 국민들께 아직도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궁금해하신 부분들에 대한 답변이 아직도 많이 필요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이 괴멸적 총선 참패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할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과 계속해서 차별화할 것인지, 또 김건희 여사 문자 관련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충분한 설명이 아직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제 30초씩 이 시간을 들었는데 좀 잘 지켜주고 계세요. 압축적으로 갑니다. 이번에는요. 그러면은 중간에 유일하게 오를 선택하신 게 정광재 대표이신데요. 그러면 이거는 오니까 제가 이 질문을 같이 드려볼게요. 네. 한번. 1차 투표에서 끝난다는 건데 그 자신감의 근거는 뭡니까? 뭐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를 말씀드리면 뭐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을 해드려야 될 테니까. 예, 짧게 최근에 말씀하시면. 있는 민심과 당심의 뜨거운 변화에 대한 열망, 조금 이것이 높게, 예. 이것이 높은 투표율로 연결되고 그것이 1차 투표에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압도적 지지로 연결될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예. 아까 뭐 당심에 대해서 확인해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내부적으로는 저희는 조사한 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아, 그 소문난 그 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는 여튼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는 것이 목표고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민수 대변인 역시 조금 높여드리시고요. 뭐 X니까 결선 투표가 있을 것으로 좀 보시는 건데 그렇다면 23일 아니 28일까지 가야 된다는 건데 이 질문과 제가 같이 드리죠. 사실은 한동훈 후보를 뺀 나머지 세 분의 후보 지지율이요. 사실 격차가 꽤 많이 납니다. 한동훈 후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선 투표가 있을 거라고 전망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게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표본 자체가 다르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표본이 정확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정강재 대변인이 사회과학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통계는. 네, 통계가 사회과학이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전제되는 것이 표본의 정확도입니다. 예. 근데 당원과 보수 지지층은 굉장히 다른 표본이다. 이건 지지난 전대에서 실제 오차 28%를 냈던 적이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게 내부 여론조사를 방금 여론조사를 아실 텐데요라고 하고 홍보에 쓰는 것도 당규에 금지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 이거 문제 제기하셨어요 네. 지금. 규칙을 지키면서 선거해라. 그게 모양새가 좋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 당심은 아직 잠자고 있습니다. 네, 아직 침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원들은요. 아직까지 우리 당에 정말 어떤 분들이 당을 다시 한번 살려낼 것인지 그리고 보수의 가치를 지킬 것인지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끝까지 지켜낼 것인지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는지 예. 아직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떤 후보가 가장 적합한 사람인지를 검토하고 검증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당원들의 당심이 나타난 여론조사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당심은 아직 침묵하고 있다라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정광재 대변인께 질문이 들어온 셈이세요. 네. 여론조사 지금 언급하는 거 이거 문제 있습니다는 문제 제기가 들어왔어요 제가 뭐 지금. 구체적 수치나 뭐 공표 행위를 하지 예. 않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2021년 그 전당대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당신과 민심의 괴리가 있었다. 예. 그때 당시에 이 책임 당원이 33만 명입니다. 지금은 84만 명으로 그때보다 3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또 수도권 당원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2021년에는 전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의 당심과 민심은 큰 차이가 없고 그것이 높은 투표율로만 연결된다면 압도적 과반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네, 당시에 이 뭐 표본 차이를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네네네. 그 아까 이제 당원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했는데요. 예. 예를 들면 이게 실제를 전체 늘어난 거하고 늘어난 곳의 위치를 좀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늘어났다는 것은 서울 예를 들면 한 구 같은 경우는요. 당원이 2,000명인 곳이 되게 많습니다. 2,000명에서 5,000명 사이죠. 근데 예를 들면 경북 같은 곳은요. 경북 상주 한 곳에서만 13,000명 정도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늘어난 거는 맞긴 맞으나 수도권에서 늘어난 것보다 영남권에서 늘어난 당원이 훨씬 많아요. 예. 그리고 당원 투표 적극률도 영남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의 어떤 그 여론이라든가 이런 게
당원 표심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판단하는 건 좀 무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도 한 말씀. 예, 말씀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숫자와 현재의 숫자가 모든 것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제가 광주부터 오늘 서울 경기권 연설회까지 계속해서 함께 다니고 있는데요. 보통 2시에 이제 연설회가 시작을 하면 전날 저녁에 갔다가 아침 9시부터 현장 체크를 합니다. 현장에서 들은 생생한 그 움직이고 있는 표심을 제가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 지지자분들이 뭐 어머님들, 아버님들, 젊은 분들 정말 열성이 대단하세요. 와, 어떻게 이렇게 열기가 대단하실 수 있을까? 깜짝 놀랄 정도로 대단하신데 제가 이런 경험을 이번에 많이 했습니다. 조용히 오세요. 우리 윤상현 후보 지지자들은 우리 후보를 닮아서 굉장히 점잖으시고 젠틀하시고 좀 조용하게 오셔서 제 손을 잡으시고 예. 대변인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다른 후보를 지지했는데 이번 TV 토론과 연설을 보면서 윤상현 후보를 다시 발견했다, 재발견했다. 우리 당에 이런 보석이 있었느냐 하면서 저는 이번에 윤상현 후보를 뽑을 겁니다. 이렇게 표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직접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대변인들이 다 같은 현장에 있었는데 각각 다른 걸 본 것 같기도 해요. 자, 잠깐 이거 다 내려주시고요. 자, 다음 거 할 텐데 지금 보시면요. 아까 뉴스와이드가 5시 20분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20분 지났어요. 하나 있습니다. 지금 뉴스와이드 제작진이 걱정을 하는 게 이러다가 밤 새겠다고 좀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규칙을 다시 한번 수정을 했습니다. 발언하실 때는요. 무조건 30초 드립니다. 네. 30초 안팎으로 제가 제재도 시간을 보고 있으니까 제가 30초가 좀 넘어갔다 싶으면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그럼 네. 딱 정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발언은 무조건 하실 때 30초씩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야 좀 속도가 날 것 같은데 다음 OX 질문도 역시 이거는 앞선 질문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보이는데 결선 투표를 간다고 전제를 좀 해보겠습니다. 물론 정광재 대변인께서는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간다는 전제를 가정을 해보겠는데 만약에 결선 투표를 간다면 여기서 지지율상으로는 한동훈 후보가 앞서니까 다른 세 후보의 표가 흩어지지 않고 반 한동훈 표로 결집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O, 흩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X입니다. 이거 독특한 답들이 나오셨는데 O가 있고요, X가 누리고 세모 표시도 있습니다. 가장 독특한 답을 고르신 이지혜 대변인은 중간을 고르신 거예요. 네, 이유가 뭡니까? 30초 드릴게요. 단일화와 결선에 대한 질문을 기자분들께서도 참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2번의 TV 토론이 남아 있고요. 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단일화와 결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에 좀 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좀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차 결과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이거는 순리 속에서 좀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O다, X다라고 답변하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 싶습니다. 답변을 빠르다는 취지군요. 그럼 이번에는요. 김민수 대변인. 네. X, 그러니까 결집, 반한동훈 표로 결집하는 거는 아닐 것 같다고 보시는 거네요. 아닙니다. 결집은 할 것 같은데요. 예. 반한동훈이라는 이유 때문은 아닐 것 같다. 그러니까 결집을 한다라고 하면 보다 안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이 가능하고 또 윤석열 정권을 성공시킬 수 있고 그리고 보수의 재집권을 이룰 수 있는 한 목적성에 따라서 결집은 이루어질 텐데 예. 이 결집 목표 자체가 반한동훈은 아닐 것이다라는 결집은 말씀드립니다. 있지만 이유가 반한동훈이라는 생각은 아닐 것 같다는 네. 거네요. 사람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뜻이 하나로 모아질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유일하게 O, 그러니까 결집, 한동훈 후보에 반대하는 표로 결집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지금 유일하게 이준우 대변인이신데요. 네. 지금 이번 전당대회는요, 키워드가 특검 찬성이냐, 특검 반대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 후보는요, 한동훈 후보를 제외한 세 후보는 특검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고, 방송 토론을 통해서 여러 번 그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검 반대는 우리 당의 당론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특검을 반대하고 있고요. 그러면 84만 당원들이 다 특검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인 건데 예. 유일하게 한동훈 후보만 특검을 찬성한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동훈의 특검에 찬성하는 거에 대해서 당원들이 뜻을 모아주겠느냐? 저는 그러지 않다고 보고요. 결선에 가게 되면은 특검에 대해
반대하는 그 표가 결집하게 될 것이다.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광재 대변인 역시 X 그런 뭐 반한동훈 표의 결집은 없을 것 같다. 흩어질 것 같다. 물리적으로 어렵죠. 그리고 경쟁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가 각양각색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원희룡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른바 대통령 윤심을 많이 따지는 분들일 거고 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엔 자신은 뭐 친윤 아니가 이런 색깔을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지지 성향이 완전히 다른 그 집단이 예. 어떻게 한쪽으로만 쏠릴 수 있겠느냐라고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30초가 지났습니다. 자, 잘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바로 질문 또 있습니다. 지금 네. 몇 개가 지금 준비돼 있어요. 지금 다음 질문. 요거 질문이 굉장히 강할 수도 있는 질문이에요. 네 분의 대변인들께서 보시기에 절대로 당 대표가 돼서는 안 되는 후보가 있다고 보시면 O,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골라주세요. 질문이 좀 강합니다. 요거 O 두 분, X 두 분 나왔어요. 지금요. 일단 보시면은 그러면은 요거 다른 분들 순서대로 보면 이게 정광재 대변인부터 일단 X. 그러니까 절대로 뭐 당대표 돼서는 안 되는 후보는 안 보인다. 이 말씀입니까? 저는 뭐 평소 말할 때도 그렇고 절대로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절대로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정치라는 게 원래 정치와 그러면 대화와 절대로를 빼면 어떻습니까? 답이 달라집니까? 안 되는 그러니까 그냥 당대표가 절대로가 없이 네.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되는 후보가 보인다와 안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의 후보 모두 당대표가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당대표 역할에 충실하고 적격한 사람이 있을 뿐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요, O를 하신 두 분 중에 이준우 대변인은 절대로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되는 후보가 있다라고 고르셨어요? 누굽니까? 한동훈 후보지요. 한동훈 후보가 왜 절대로 당 대표가 되면 안 되냐면 한동훈 후보는 반드시 최상병 특검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예. 저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최상병 특검은 단순히 특검을 해서 진상을 가리자는 그런 취지가 아닌 걸 아마 한동훈 후보도 아실 겁니다. 특검을 일단 시작하게 되면요. 그 덫에 말려들어서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하고 매일매일 보도되는 특검 상황을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다면은 우리 당정이 모든 것을 대응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서 대통령의 공약과 약속들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최상병 특검을 하겠다고 후보는 절대로 당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역시 O. 김민수 대변인 조금 올려주시면서요. 그러면 김민수 대변인께서도 절대로 당대표가 되면 안 되는 후보가 있다는데 혹시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입니다. 복수입니까? 네. 말씀할 수 있습니까? 누구인지? 네, 그럼요. 네. 누굽니까? 우선은 여기에 사람들은 뭐 인간성이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지금 우리 당은 결코 앞으로의 당대표 임기 2년을 공백을 또다시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정말 대권의 꿈을 꾸고 있고 당대표직을 발판으로 디딤돌로 삼으려는 분들이 이번에 나온다면 예. 또다시 1년 후에 당이 공백 상태로 들어갈 것이고요. 그럼 전당대회나 비대위 체제로 또 전환이 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 당이 또다시 공백기로 들어가면 이거 굉장히 큰 혼란이 될 것이고요. 또 대선을 꿈꾸는 분들이 이번 당대표에 나온다라고 하면 정말로 개파 정치, 줄 세우기 정치로 당을 또다시 한번 분열시키는 일을 발생시키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도한 민주당과 싸우기 위해서는 당대표 임기 2년 제대로 내가 40 내려놓고 민주당과 싸우는데 올인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온 분들이 당대표가 되어야 된다. 김민수 대변인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네, 그러한 차원에서 네. 나경원 후보 아니면 윤상현 후보 둘 중에서 한 명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후보가 지금 원희룡 후보, 한동훈 후보는 되면 안 된다. 이 말씀이네요, 지금요. 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반대로 말씀하시지만 빼면 두 분이 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재 대변인께서는 뭐 당대표가 절대로 돼서는 안 되는 후보는 없다를 고르셨네요. 사실 윤상현 후보께서 계속해서 주장해 오시고 또 실천해 온 정치가 바로 덧셈의 정치입니다. 덧셈의 정치를 위해서는 특정 누군가가 절대로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이 솔로몬의 좀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라는 지혜로운 제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는데요. 김민수 대변인께서 현재 친윤
친한의 대립 구도가 과거 친박, 비박 이 싸움보다 더 치열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간의 싸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당대표는 아무래도 나경원 후보나 윤상현 후보 측에서 나오는 것이 당을 위해서 또 정을 위해서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되는 후보는 없지만 그래도 이쪽 후보가 낫다 이 말씀을 곁들여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아주 좀 강한 질문인데 또 답변을 또 이름도 언급하시고 그랬어요. 다음 OX 퀴즈 들어가 보죠. 지금 과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당대표 경쟁 과정인데 이 당대표 경쟁 과정에서 나온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필요한 검증이라고 보시면 O고요. 아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마타도어다. 판단하시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이것도 O가 두 분, X 한 분, 중간이 한 분인데요. 중간 얘기하신 분이 좀 독특한 답변이 나오실 것 같은데 김민수 대변인 중간 네. 고르셨어요? 네, 이렇게 들고 있기 좀 불편하니까 네, 이렇게 들고 있겠습니다. 그건 뭐 선택입니다. 그거는. 예. 일단 이게 저는 검증과 마타도어는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요. 당원들이 분명히 당정 간의 소통 능력을 확인하고 싶을 겁니다. 네, 그리고 누가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는 전투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거예요. 지금 우리 당의 앞으로의 미래 비전을 그려낼 수 있냐. 이 정도 세 가지는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인데 이 판단 기준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검증이 들어가야 되는 요소이다. 하지만 이게 근거 없는 인신공격이나 비방전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건 자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중간을 들었습니다. 보셨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세 분 후보 남았는데 잠깐만 들어보실까요? 세 분 후보들을 지금 제가 보니까 화면에 한 분 한 분 잡을 때요. 지금 옆에 동그란 후보 사진 붙였는데 그래서 이 OX 팻말을 그 반대쪽 가슴 쪽에 조금 옮기시면 후보 얼굴과 OX가 동시에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건너편으로 가서 이지혜 대변인은 O.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한 검증이지 마타도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필요한 검증이죠. 일단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로 인해서 국민들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는 점 참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음성적으로 댓글 논란, 사천 논란,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들이 계속해서 유발이 되느냐. 그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총선 백서가 발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상현 후보가 계속해서 주장했던 부분이 총선 백서가 전당대회 이전에 발간돼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요. 우리가 괴멸적인 총선 참패를 당한 이후에 공식화된 분석 자료가 나와야지 더 건강하게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역시 O를 선택하신 분이 이준우 대변인. 네. 전당대회 다른 말은요. 검증대회입니다. 후보들이 나와서 우리 당을 이끌 제목은 바로 저입니다. 서로 자랑을 하지요. 자랑하는데 서로 자기가 잘할 수 있다는 것만 얘기하면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리스크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대 후보가 가진 잠재적 리스크라든가 어떤 의혹이 있으면요. 그거를 밝히고 묻고 그 해답을 들을 수 있는 게 당원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당원들은 우리 당을 이끌 지도자가 혹시 특검 리스크가 없는지 사법 리스크가 없는지 그걸 듣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치열한 검증 과정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받고 더 단단해져서 우리 당의 어떤 미래 지도자로서 성장하는 발걸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광계 대변인. 네. 3인 성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던 호랑이도 있는 게 세상사 일입니다. 정치판에선 더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의견들을 종합해 보니까 저만 홀로 그 독자적인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네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검증이라면 적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 의혹에 수긍할 수 있는 일정 정도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특정 후보의 같은 경우에 때가 되면 근거를 충분히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내일 모레면 본투표가 시작됩니다. 때는 이미 훨씬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가 마타도어가 아니고 어떻게 검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분 제가 한 내려주시고요. 말씀 해도 되나요? 제가 추가 질문을 아, 드려볼게요. 네. 잠깐 내려주시고요. 제가 요거는 이준우 대변인께 좀 드려볼까요? 예. 사실 의혹 제기를 원희룡 후보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주로 대표적으로 좀 대부분 후보 중에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의혹 제기가 야권에 치명적인 빌미를 주고 있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당 입장에서는요, 우리 당 지도부가 사법 리스크가 없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보시면은 예. 지금 저 정당이 의석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곧 저 대표들이 원내에서 사라질 거라는 것을 다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는 시나리오를 다 원내 전략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는 분 그리고 댓글 논란이 있는 분 구체적으로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의도의 먹구름을 서초동 먹구름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그런 후보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정치의 사법화, 정치의 사법화의 이제 중심에 선 인물이 당 대표가 되면 당 전체를 지도부 공백 예. 상태로 만들어서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치열한 검증을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요 관련된 좀 말씀하실 게 많은 것 같은 다음 관련된 질문도 있어요. 네. 지금요. 그 퀴즈에 대한 답을 하시면서 추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넘어가 보죠.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원희룡 후보, 한동호 후보의 관계 지금 보니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하시면 O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한 분만 오고요. 다른 세 분은 다 그 정도까지 심하진 않은 것 같던데 그럼 지금 가장 심각하게 보고 계신 분이 김민수 대표인데 이 정도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다들 내공이 있는 정치인들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 OX 팻말을 오른쪽으로 반대쪽으로 이렇게 두시면 왼쪽으로. 후보 얼굴까지 네네. 보입니다. 좋습니다 이게. 두 분 다 내공 있는 정치인들이라서 아마도 겉으로는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가슴 속에 사무치게 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상호간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화학적 결합이 일어나기는 굉장히 힘들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당사자 후보가 됐어요. 이 질문의 당사자 후보 원희룡 후보 측의 이준우 대표는 X 그 정도까지 강 건넌 건 아니다라고 보시는데요. 예전에 예. MB 박근혜 전당대회 때 얼마나 치열했는지 대권 경쟁할 때 얼마나 치열했는지 아실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아직까지 원한 갈등은 순한 맛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가슴에 사무친 감정들이 남아있을 거라고 그러는데요. 좀 있으면 더 외부에서 더 가슴에 사무친 일이 생길 겁니다. 덮이는 겁니까? 그렇죠. 외부에 더 강한 그 가슴에 사무치는 일들이 생겨서 무도하게 의회 권력을 독점한 세력과 싸우게 되면은요. 저절로 우리끼리 손을 맞잡고 같이 또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지혜 대변인 역시 X 그러니까 강을 건너는 수준까지 간 건 아니다라고 보시네요. 저는 국민의힘의 중심과 국민의힘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지만 전당대회 이후에는 다시 구심점을 잡고 예.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윤상현 후보가 그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계속해서 또 얘기하시는 부분이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간에 화합을 위해서 협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이런 노력들이 모아져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정광재 대변인 마지막 나오면서 X인데 역시 강 건너는 거 아니는데 비슷한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기다. 예. 다른 질문. 사실 좀 토론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가 이 얘기를 꺼냈어요. 총선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자고 제안을 한 게 한 3번 정도 되는데 추가로 2번. 그러니까 앞서서 공개된 거 말고 추가로 2번. 그러니까 3번 이상은 되는데 한동훈 후보가 거절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네. 이거 주장이라고 나온 건데 맞습니까? 사실 확인 가능합니까? 제가 확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 후보께 직접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변인의 자격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이런 말씀은 누차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자연인 한동훈으로 돌아왔었을 때 예. 공적인 자리에서 했던 일을 가지고 다시 얘기하는 특정 자리를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요거 짧게 한 20초만 더 드리면 네. X예요. 그러니까 강 건넌 거 아니다. 이유가 저는 뭡니까? 그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제 사적 감정을 넘어설 수 있는 게 큰 정치인의 길입니다. 저는 두 분 다 큰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사적 감정은 뒤로 하고 아까 얘기하신 무도한 의회 독재를 일삼고 있는 민주당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로 다 뭉쳐야 하는 게 우리 정당의 현실이죠. 알겠습니다. 아, 공통점이 지금요. 이준호 대변인과 정광재 대변인 공통점으로 처음으로 있었던 밖에 있다. 더 큰 뭐 무도한 무세력이라는 표현까지 밖에 있다. 그러니까 네. 우리는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씀하셨어요. 네. 후보들도 똑같은 생각이시라고 아, 봐도 물론입니다. 됩니까? 네. 그러면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내부에 이렇게 비난하는데 예. 화력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화력을 외부로 돌려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OX 질문 준비된 거 마지막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좀 비슷하네요. 질문이 보니까.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 당이 왠지 분열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O고요. 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아, 이건 전원 X인데 이건 약간 좀 뭐 답이 비쌀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다시 한번 내려보세요. 네. 요거 조금 더 뾰족하게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정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당이 분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X. 아, 이건 답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다릅니다. 특정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이라는 조건이 붙었는데 일단 답이 달라요, 지금요. 요거는 그러면은 제가 김민수 대변인부터 좀 들어볼까요? 그러면 이거 특정 후보가 되면 당 분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데 그럼 이유와 특정 후보 누굽니까? 먼저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거가 끝나고 나면 만약에 지면 승복할 것이냐. 네. 예. 근데요. 선거가 끝나고 나서 화합할 수 있냐 없냐는 패자의 몫이 아니라 승자의 몫입니다. 승자가 안을 수 있냐 없냐의 몫입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많은 후보들, 4명의 후보들 중에서 이긴다라고 했을 때 상대를 안을 수 있는 후보가 있고, 네, 그리고 안지 못할 후보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예. 네, 그리고 또 당정 관계 갈등을 좁혀내지 못할 후보도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그게 좁혀질 갈등이었으면요, 총선 끝나고 지금 이 시간 동안 밥 한 끼 안 먹기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럼 이때까지 조정되지 않았던 것이 그 이후에 조정되기 굉장히 힘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요, 여기 나경원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기꺼이 어느 쪽이든 화합하고 안고 단결해낼 수 있는 후보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나경원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가 되면 분열할 수 있다 이 뜻입니까? 아니면 특정 후보입니까? 뭐 특정 후보일 것 같습니다. 네. 이름은 말씀 안 하셨고요. 네, 뭐 이렇게 또 더 갈라져서는 안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더 갈라져서 안 됩니다.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이 일부 대변인께는 시간을 추가 질문 때문에 시간 드렸는데 이번에 김민수 대변인께는 추가 질문을 안 해서 제가 시간을 좀 넉넉히 드렸습니다. 네. 설명 충분히 하실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지혜 대변인은 X, 그러니까는 뭐 특정 후보가 된다 해도 뭐 분열할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그러면. 이유 제가 설명해 주시죠.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변인으로서 가장 뿌듯할 때는 물론 우리 후보의 지지율이 오를 때입니다. 근데 그럴 때 그 순간보다 더 가슴이 좀 벅차오를 때는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각 후보 캠프 후보들과 함께 또 안고 악수하고 예. 웃으면서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또 우리 제가 존경하는 이 대변인 선배님들께서 각 방을 돌아가시면서 다른 후보들께 인사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국민의힘의 당원이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캠프의 대변인이다라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는데요. 특정 후보가 되면 우리 당이 분열할 것이다, 이런 말 자체를 꺼내는 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되고 어떻게 하면 협력해 나갈 수 있을지에 더 집중해야 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희룡 후보 캠프의 이준호 대변인과 한동훈 후보 캠프의 정광재 대변인 두 분 남으셨는데 갈렸어요, 지금 답이. 자, 그럼 이준호 대변인과 정광재 대변인과 제가 정확하게 30초 드리겠습니다. 특정 후보가 되면 당이 분열할 수 있다고 본다를 선택하셨어요, 이준호 대변인. 네. 이유가 뭡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특정 후보 특검법을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자 특정 후보 특검법을 수정안을 또 발의하겠다고 합니다. 그 후보의 그 특검법이 점점 덩치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그게 발의가 되면 아마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에 돌아올 건데, 저는 여기서 돌아와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돌아와서 우리 특정 후보를 지키자는 당 내부의 의견도 있을 거고요. 이번 기회에 8명만 넘어가면 당 대표로 바꿀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지키자와 또는 그 바꾸자 이러면서 그 8명의 그 이제 의석수 때문에 예. 굉장히 내분에 휩싸이게 될 거다. 그래서 분열은 정해져 있는
목적지 향해 달리는 열차와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반대로 X입니다. 분열 없다를 네. 선택하셨어요. 분열을 하기엔 우리 정당이 처한 현실이 너무나 냉혹합니다. 지금 의회 독주를 일삼고 있는 민주당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분열해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준호 대변인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분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 당은 앞으로 지선과 대선 또 정권 재창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뛰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분열할 수도 없고 분열하지도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 질문했는데 제가 한 20초 드릴까요? 답변하세요. 네, 지금 왜 아까 답변과 이게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 얘기네요. 지금. 그 아까 얘기는요, 그 인간적인 거죠. 그 서로 정치 또 국무위원을 때 처음에 같이 했지 않습니까? 초대 정부에. 그러면서 서로 소통도 하고 믿음 속에서 아마 서로 손발을 맞췄을 겁니다. 자부심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 대표라는 한 자리를 두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명분은 특검이냐 아니냐 그걸로 지금 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명백히 반대고 찬성한다 그러면 그 찬성은 곧 특검과 탄핵으로 이어지는 불씨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받을 수 없다. 알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일단 내려주시고 지금 김민수 대변인 발언권 요청하신 건가요? 네, 제가 한 네. 20초 드릴게요. 이게 선거가 끝나고 뭉쳐져야 된다라고 하면요. 이게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근데 어제 토론회 같은 데서 보면 지금 실제로 나경원 대표가 패스트트랙 등 공소 제기에 대해서 취하하는 청탁을 했다는 것처럼 마치 왜곡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야말로 마타도어다. 2019년, 20년도에 정말 민주당 무도한 정권 당시에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해서 우리 당이 다 같이 노력했고요. 거기에서 무려 우리 당의 의원들과 당직자 27명이 공소 제기됐던 건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당연히 우리가 여당이 되면 헌법 질서와 의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취소가 됐었어야 되는 건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마치 개인적인 청탁을 했던 것처럼 왜곡시켰던 것 이런 거는 명확하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로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이후에 합쳐진다라는 게 어불성설이다. 말과 행동이 좀 일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과를 해야 되는 말씀인데 이거 정광재 대변인 사과하십시오. 사과 요구가 들어왔어요. 이거 사과하세요. 짧게 답을 해주시죠. 어떻게 할 저는 겁니까? 뭐 두 문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법무장관으로 국무위원으로 자신의 권한과 책임 내에서 공적인 위치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이에 대한 판단은 당심과 민심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아니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요.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마치 청탁한 것처럼 왜곡한 게 문제라니까요. 이렇게 말을 스물쩍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 왜곡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하십시오. 현상에 대한 파악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식이. 제가 좀 해드릴까요? 짧게. 짧게 드릴게요. 지금 법무부 장관 시절에 굉장히 원칙적으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게 추미애 전 민주당 의원은요.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 시절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자기가 가진 권한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도 하고 징계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그분이 어떤 법적 징계를 받고 있나요? 아닙니다. 자연 상태로 돌아가서 국회까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정권 뺏겼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정권 뺏긴 건 그 추미애 의원 때문에 우리가 뺏긴 겁니까? 알겠습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무도한 법무 행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권을 자, 찾을 수 두 분 있었다. 대변인 잠깐만요. 윤석열 대통령의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그러면은 지금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 김민수 대변인 그다음에 이재 대변인 10초씩만 정말 드릴게요. 자, 김민수 대변인. 네, 아까 그 발언 왜곡된 발언은요. 그때 당시에 싸웠던 우리 당원 모두를 무시한 발언이다. 우리 당의 국회의원과 당직자 모두를 무시한 발언이다.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는 우리 당의 모든 사람들을 무시한 발언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 대변인. 오늘 우리 후보들께서 어제 토론에 이어서 아침 일찍 토론하시느라 굉장히 피로하셨습니다. 나경원 후보께서 굉장히 내공이 있는 정치인이시고요. 한동훈 후보께서도 가볍게 했던 그 워딩에 대해서는 좀 웃으면서 우리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치열해지고 있어요. 일단 준비된 OX 퀴즈는 다 됐고요. 이제 주관식으로 한 2개 정도 제가 질문 준비했거든요. 요거 빠르게 요거는 뭐 30초가 아니라 빠르게 답변을 딱딱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방송 토론 보니까 한 4번 정도 진행이 됐어요. 오늘까지요. 방송 토론을 한 결과를 보니까 본인 캠프 후보 말고요. 다른 경쟁 후보 3분 중에서 누가 가장 많은 득점을 한 것 같습니까?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본인 후보 캠프를 뺀 다른 경쟁 후보 3분 중에 누가 가장 많은 득점한 것 같습니까? 잘하신 분. 네, 잘하신 분 가장 한 분 뽑아주는 건데 먼저
정광재 대변인은 누굽니까? 제가 이거 빌려왔습니다. 아, 이제 옆에서 또 빌려오셨네요, 얼굴을. 이거 잡아주세요. 지금 윤상현 의원이 아까 뭐 윤상현 의원의 재발견이라는 평가 이렇게 들으셨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선 정치인이지만 대중적 인지도나 예. 전반적인 지지도가 약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토론에 임하는 자세 뭐 예. 이런 모든 면에서 윤상현 후보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원희룡 후보 캠프의 이준호 대변인 혹시 뭐 얼굴 빌려오시고 싶으신 분 계세요? 네, 지금 멀리 있어서 못 빌려고 했는데요. 누구니까 주세요. 제가 드릴게요. 네. 여기 오늘 윤상현 후보 들으시는 분이 많네요. 윤상현 후보가 주가가 올라갑니다. 예. 윤상현 후보님이 이 4명의 후보 중에서 방송 토론할 때요. 유일하게 흥분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아. 제가 재밌게 봤었는데 윤상현 후보님이 시종일관 침착하게 어떤 이제 뎁스 있는 질문을 하셨고 품격 있는 토론을 하려고 예를 많이 쓰시긴 예. 느껴졌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시는 당원분들이 윤상현 의원에 대한 재평가를 분명히 해줄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희수 대변인 혹시 누구 가까우니까 빌릴게요. 또 빌려갑니까? 제가 사실 예. 오늘 아침에 한 기자분이 전화가 와서 예. 간단하게 이 평가를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워딩을 8글자로 정리를 좀 했었거든요. 예. 나경원 약진, 네, 그리고 윤상현 두각, 네, 원희룡 답답, 예. 네, 한동훈 일방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었는데요. 네, 두각을 나타냈던 분은 윤상현 의원님인 것 같다. 예. 네, 많은 부분에서 합리적이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들을 보여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졌었던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원희룡은 답답이 아니고 당당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저 주십시오. 이거 원래 주인께 돌려드려야 다시 됩니다. 당당. 아, 당당. 네, 맞습니다. 자, 윤상현 후보 사진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재 대변인께서 그러니까 제 거 빌려드릴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빌려주신다고 아니, 그건 뭐 하시는데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자, 누가? 그러니까 저 윤상현 후보를 뺀 세 경쟁 후보 중에서 누가 토론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세 분께서 너무 훈훈한 답변을 해주셔서 예. 앞서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그 인텔리전스, 엘로퀀트 그리고 텔레제닉 이 세 가지 부분에서 판단을 분석적으로 해봤을 때 예. 저는 우리 모두가 잘하지 않았나. 그러니 해가 답변하시기가 갈수록 어려워요. 지나갈수록 모든 후보들께서 잘하시지 않았나 우리가 이렇게 몰아준- 말씀을 몰아놨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주관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에 앞서서요. 관련 영상이 좀 준비된 게 있는데 이거 네 분 모두 좀 잘 좀 봐주세요. 지금 영상 나갑니다. 1년 전 우리 국민의힘의 정치는 이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충청은 혁신의 도시입니다. 실력 있는 정부 여당으로 해주셨습니까?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좋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여러분의 마음을 자, 영상 보셨죠? 질문 나갑니다. 지난 15일 충청권 연설회장 모습이었잖아요. 저런 약간 물리적인 충돌까지 벌어졌는데 이런 모습이 나타난 원인 또는 누구 탓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질문인데요. 이거는 이준우 대변인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이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먼저 좀 짧게 말씀드리면요. 예. 이 전당대회가 전선을 두 개로 가르는 이런 전당대회를 가고 있기 때문에 당원들의 화가 많이 나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저 밖에 있습니다. 191석의 무도한 권력, 의회 권력을 독점을 하고 일극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야당이 있거든요. 그 야당과 싸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당 내에서 후보 중에서 정부와 또 하나의 전선을 만들려는 후보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전선 가지고는 우리 정당이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을 준비할 네. 수 없다. 그래서 전선을 두 개가 아니 하나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당원들 열망 때문에 이런 갈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번엔 정광재 대변인. 저는 우리 양극화된 우리 한국 정치의 현 주소가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이 강성 지지자들만 보고하는 정치 이런 것들이 이른바 뉴미디어 시대에 확대 재생산되면서 확증 편향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런 전반적인 정치 문화의 후진화가 어제와 같은 보기 좋지 않은 모습들을 연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미수 대변인.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쉬운 정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가르는 것만큼 쉬운 정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하고 너무 척져서도 안 되고 또 한쪽의 말이 무조건 맞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인데 맞는 것은 맞다, 틀린 것은 틀리다, 때로는 설득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어려운 과정들을 기꺼이 정치에서 해낸다라고 하면 이런 증오 정치가 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재 대변인. 저는 저희가 총선에 괴멸적인 참패를 했음에도 이 위기를 절절하게 위기로 느끼지 못했던 점에 있다고 보고요. 그 위기를 정말로 절절하게 느꼈다면 총선 백서가 나왔어야 하는데 총선 백서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오면서 후보들 간의 경쟁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지지자들 간의 싸움으로 이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마지막 순서인데요. 시간이 빨리 가서 제가 이건 정말 짧게 20초씩만 정말 핵심만 드리는데 뭐 당대표가 돼야 되는 내가 지금 지지하는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이유를 말씀해도 되고요. 아니면 국민과 당원께 하시는 말씀은 20초로 그 앞에 사진 들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는 원래 이제 첫 번째 정해진 순서에 따라 나경원 후보 캠프의 김민수 대변인부터 20초 드리겠습니다. 네, 나경원 당을 떠나지 않고 오랜 기간 지켜왔습니다. 나경원 진심으로 당을 사랑합니다. 나경원은 싸워봤고 이겨봤고 이길 수 있는 실적으로 증명하는 정치인입니다. 당원 여러분께 진실로 실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이재명 잡는 거 보여드릴 것이고 윤석열 정부 성공시키는 거 보여드릴 것이고 그리고 우리 당이 다시 재집권하는 것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원희룡 후보 캠프의 이준우 대변인. 네, 25년 당에서 키워준 단단한 인물입니다. 개혁 소장파로 출발해서요. 법무부 장관까지 역임했고 이번 정부에서 대선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정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잘못하면 호되게 야단받고 우리 상호 신뢰 속에서 개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원희룡 후보, 당이 키워준 후보 믿고 맡겨주시면 당을 개혁하고 대선 정권 재창출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한동훈 후보 캠프의 정광계 대변인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변화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선거에서 괴멸적 패배를 당했고 심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원하는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민심을 받들고 변화의 기치를 갖고 우리 당을 혁신하고 보수 정권의 재창출을 만들어낼 경쟁력 있는 후보 한동훈 후보입니다. 높은 투표율만이 한동훈 후보의 1차 과반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윤상현 후보 캠프의 이지혜 대변인. 윤상현 후보는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괴멸적인 총선 참패를 당했을 때도 수도권 험지에서 5선의 승리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민주당과 싸워 이길 수 있는 DNA를 가진 후보고요.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신뢰를 가진 진위를 가진 후보입니다. 그리고 민심이 당심이 되고 당심이 윤심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며 대통령과 두터운 신뢰 속에서 할 말하는 후보, 승리하는 국민의힘을 만들 윤상현 당대표 후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치열한 토론 감사드리고요. 네 분 후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청동번개가 진해가 터널 안에서 대피를 한 거죠. 3시간 반 동안. 지금 여기서 65년 살았는데요. 방에서 농이 떠다니기는 처음이죠, 우리가 이런 일. 자, 어제부터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죠.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피해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이 내용 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승배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가장 궁금한 게요. 지금이 장마철인데요. 네. 비가 오는 거는 알겠는데 과거와 장마는 좀 달리 물폭탄급의 집중호우가 쏟았다. 또 반짝 또 해가 났다가 다시 또 비가 내렸다가 뭐 이런 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그 과거를 이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면 예. 우리나라 여름철에 내리는 비의 형태가 다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렇게 어디에는 비가 내리는 반면에 비가 안 오는 곳은 폭염 속에 있고 이런 현상이 늘 반복이 됐는데 좀 올해 달라진 거는 그 발생 빈도가 더 많아지고 예. 또 강수량
그러니까 그 양이 더 많아진 그런 좀 특징적인 게 있는 올여름 장마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사실은요,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그럼 설명돼서 알겠는데 집중호우 너무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리거든요.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되는 현상입니까, 그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 그러니까 제주도에는 지난 6월 19일, 남부는 6월 22일, 예. 중부는 6월 29일 장마가 시작한 이후로 예. 제주, 남부, 중부 할 것 없이 단시간에 많은 강수량이 어딘가 쏟아지면서 산사태 나고 인명피해가 났거든요. 자, 오늘 밤과 내일 사이 또 중부 지방에서 오늘 새벽에 파주, 연천 지방에 200mm 또는 파주 그 판문점에서는 400mm 가까운 비가 이틀 사이에 내렸거든요. 예. 자, 지금 북한 지방에 또 많은 비가 내려서 인진강, 한탄강 이런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오늘 밤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과 내일까지는 주로 서울, 경기, 수도권, 강원, 북부 쪽에 최근 남쪽에서 내렸던 그런 형태의 비가 국지적인 비가 내려서 피해가 우려되는 그래서 그 만연 지금 그 비가 많이 올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산사태, 예. 그 지하 공간 침수 오늘 밤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비가 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오늘 밤 안 오는 건 아니거든요. 예. 굉장히 좁은 지역에서도 지금 경기 북부에 강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자, 김승혜 부원장님, 그렇다면 이렇게 짧은 기간 집중적인 호우, 예상치 못한 큰 물이 뭐 눈앞에 나타나고 피해가 나타났을 때는요, 특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 텐데 어떤 점에 좀 주의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저지대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오늘 밤 비가 많이 내리기 그런 장면을 목격을 하면 밤에 당연히 그 집안에 있으면 안 되고 한 서너 시간 피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떠나야 되고요. 또 경사가 급격히 그 비탈면에 있는 산 주변에 사는 분들은 산사태도 우려가 되고 반하천 주변에 넘칠 가능성이 특히 있습니다. 이 서울 경기 북부 쪽에. 예. 그래서 오늘은 주로 그 남쪽보다는 서울 경기 등 강원 북부 등 중부 지방에서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사이에 많은 비가 예상이 되는 그런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마지막 질문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뭐 날씨가 유난스러운데 장마가 끝나서 이제 비를 당분간 안 보게 되는 때 언제쯤 그때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름철에 우리나라 장마 기간 동안에 이런 식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 그 오창 공평 지하차도가 침수되는 그런 피해가 있었듯이 내년 여름에 올해 이제 이걸 지나가고 나도 내년 여름에도 이런 형태의 그 국지적인 집중으로 또 피해가 또 발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 비가 많이 왔을 때 나타나는 피해들 그런 저지대 침수, 뭐 이런 산사태 이런 게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겠고, 자, 이 장마는 남쪽 제주도는 끝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남해안 끝난 것으로 분석이 되지만 중부지방은 오늘이 수요일인데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이 정체 전선이 계속 중부지방에 머무르면서 계속 비가 강하게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이제 기상 현상이 또 찾아올 텐데 저 남쪽 필리핀 동쪽에서 태풍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태풍의 어떤 여부에 따라서 다음 주에 그 장마의 어떤 완전히 끝나는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오늘로부터 한 2, 3일은 중부지방에서 정체전선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많은 비가 예상되는 그런 단기 예보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목으로 나갑니다. 자, 이런 제목 등장했군요. 징역 2년감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 민주당 논리 아닙니까 지금? 요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간에 지금 설전, 어떤 사안을 둔 설전이군요 지금요. 자, 그렇다면요 무슨 얘기를 놓고 그런 건지 첫 번째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있으면은 당 대표로서 임무 수행에 장해찬 최고위원이 여론조성팀이 있다.
또 민주당의 양문석 의원이 뭐 24개 조직적인 댓글 정황의 어떤 개정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마도 민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특검을 요구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하다가 민주당의 양문석의 논리에 같이 편을 먹고 같은 당의 당대표를 공격한다? 그래서 일단 저는 논리가 이거야말로 아니라 지금 댓글팀 같은 새로운 것들이 올라오게 되면요. 그 사실관계가 사실이라면 김경수 지사처럼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고 사실관계가 만약에 밝혀지게 되면 당내에서 보호하려고 해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양문석의 주장에 동조하는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당심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그런데 자, 이런 설전이 오늘 아침까지 벌어졌어요. 토론회에서. 그리고요. 이런 가운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내고 시작했어요. 양문석 의원 폭로가 사실이라면 드루킹 사건과 맞먹는 대형 여론조작 사건이다. 조건을 달았어요. 만약에 그 폭로가 사실이라면. 대형 여론조작 사건. 이런 세력 정치권에서 박멸해야 된다. 지금 여기 특정 후보가 주인공처럼 돼 있잖아요, 지금요.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서요, 대통령, 여권, 주요 인사, 저주 세력, 우리 내부에, 그러니까 뭐 댓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내부에 있다면 이건 뭡니까? 능지처참해야 할 일이다. 특검이라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갔습니다. 김주욱 전 청와대 행정가? 네. 이게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과정에 나온 의혹 제기가 한동훈 후보의 사법 리스크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특검 얘기, 무슨 징역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제가 볼 때는 저건 수사를 해서 본질이 밝혀지지 않으면 끝까지 꼬리표로 붙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겠죠. 그냥 사법적 판결이 나온 내용이잖아요. 국정원 기무사 댓글 사건 유죄 판결 났죠. 그다음에 드루킹 사건 그것도 2년 유죄 판결이 났죠. 이 사건이 유사하다면 근데 이게 무슨 민주당 바로 나온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내부에서 나왔고 또 지금 탈당했습니다만 전 최고위원인 장해찬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증거를 가지고 나를 수사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명확하게 사법적으로 수사 이후에 한동훈 후보가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저는 계속 끊임없이 공격의 소재이며 본인의 사법 리스크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현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이게 생각지도 못한 약간의 무슨 어떤 후보의 사법 리스크 이렇게 커지는 겁니까 이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관전하는 형, 소위 말해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맞다면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가정에서 출발을 하는 거고요.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이거는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저희가 좀 짚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한동훈 후보의 말처럼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했다면 왜냐하면 팬카페들이 워낙 잘 돼 있고 팬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소위 말해서 사설팀에서 뭔가 하는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 공무원이 개입을 했거나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거를 인식하고 있고 지시하거나 이걸 보고받은 정황이 있다면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수사를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국정원 댓글 통해서 그다음에 드루킹 사건을 통해서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어떤 이 여론이란 것들은 굉장히 주대한 걸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선에서 지금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를 나서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팩트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야당에서 이거를 공세적으로 아마 문제 제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결과가 나올 거라 봅니다. 사실요. 지금 원희룡 후보가 이 얘기 집중적으로 최근에 토론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서서는 다른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먼저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약간 거기에 약간 가세가 나타난 모양인데 장해찬 전 최고위원 뭐 입장도 좀 나온 게 있네요. 보겠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말 빙빙 돌리지 말고 자신 있으면 정면으로 들어와라. 자신 있으면 직접 고소하세요. 지금 과거 고소 많이 했잖아요. 이런 반응까지 보이고 있고요. 홍준표 시장이 오늘 또 하나 더 반응이 보인 게 있네요. 그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우리 당에는 지도자감이 많은데 어쩌다가 수다쟁이들이 설치고 있는지 참 안타까워.
어떤 후보를 겨냥해서 저런 말을 한 거죠. 자, 지금 이 건이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토론을 통해서 이 건에 대해서 특검 얘기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이 밀어붙인 다른 특검과 또 비교하면서까지 또 설전이 벌어졌어요. 들어보시죠. 한동훈 특검,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사법적으로 처벌을 앞둔 수감을 앞둔 사람의 개인적인 한풀이다. 그 최상병 특검 대통령께서 수사를 받더라도 뭐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한동훈 특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원희룡 후보께서 민주당이 말하는 그런 억지 주장에 대해서 올라타고 계시잖아요. 최상병 특검은 혐의도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 흐름에 일단 내맡기고 본인이 관련된 한동훈 특검은 안 된다. 항아리에서 곶감을 빼먹는 모습이 아닌가. 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동의율이 비슷하던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6.6%가 받으실 지금 건지 여기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정말 당내 내부 총질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같이 놓고 본다고요? 댓글 특검이다 보니까 또 56.6%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최장병 특검도 60%인데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우리가 그냥 원칙 없이 끌려가야 그럼 제가 된다는 여쭤보겠습니다. 얘기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그러니까, 특검을 의회에서 추진하실 겁니까? 저는 얘기했잖아요. 안 받는다고. 알겠습니다. 한동훈 특검 얘기가 후보들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 여기에 대해서 또 전당대회 이후의 상황을 또 걱정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야당 얘기 좀 하면서 들어보시죠. 댓글팀을 운영한다고 의심을 받을 만한 일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검증할 필요는 있다고 봐. 뭐 전당대회 기간 중에는 뭉개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저 문제에 대해서 그냥 나는 그런 거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만 이야기하기에는 계속 또 의혹을 제기할 거 아니에요. 박상수 국민의힘 인천소가 당협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만약에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 이른바 이제 댓글팀 의혹과 관련해서 야당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는 그 3인 성호를 막는 원칙이 있어요. 전문 법칙이라는 원칙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남한테 들은 얘기를 가지고 증거로 내세울 경우 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 생태탕 사건이나 아니면 청담동 그 술자리 사건 같은 것처럼 누가 그랬다고 하더라라는 이야기 카더라를 가지고 증거를 내놓으면 그것만 가지고는 증거 능력으로 삼을 수 없는 전문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야당에서 계속 공격을 해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손가역을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 손가락 혁명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손가락 혁명군이 정말 댓글을 열심히 쓰셨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 대표시죠. 손가락 혁명군에 대해서 SNS에 쓰신 글도 있어요. 자, 그러면 자발적으로 쓰는 글들이 손가락 혁명군과 뭐 얼마나 그 차이가 있는지, 손가락 혁명군에는 혹시나 문제가 있는 게 없는지 이런 부분을 함께 살펴볼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 전당대회 안에서 하고 민주당에 또 내응해 가면서 민주당의 양문석 의원이 얘기하니까 거기에 내응해 가면서 뭐 같이 이렇게 하고 비당원이 던지면 민주당 의원이 받고 그걸 우리 당대표 후보가 이야기하는 이러한 모습들 별로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자, 민주당 소속이신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지금 가만히 보면은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 이런 댓글건 이거 봐라 하면서 뭔가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보고 일각에서는요. 아니 한동훈 후보를 압박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마치 민주당이 친윤계의 힘을 보태주는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시각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뭐 친윤과 합세해서 한동훈 후보 공격하겠습니까? 그저 본인들끼리 싸우다가 진실로 드러난 거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하자는 것이죠. 우리 박상수 변호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검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증거 별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한번 봤잖아요. 그러니까 24개 수상한 계정을 살펴봤는데 얘네들이 6만 개의 댓글 정도를 달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중에 하나는 이 하나의 계정에서 18,000개 정도의 댓글을 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댓글 같은 경우는 일정한 패턴과 IP 주소 여러 가지 글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수사하면 금방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직은 의혹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한동훈
그 후보 같은 경우는 고소고발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빨리 고소고발하시라고 털어내야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수고스럽지 않게 조금 도와드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장이 뭐 반론을 하실 네. 것 같은데요? 그냥 손가락 혁명군 송가역에 특정 계정 한 20개 정도를 조사를 해봐도 저는 좀 뭐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그런 걸로 혐의를 두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생각지도 못한 상황으로 가서 지금 민주당에서 갑자기 아니 뭐가 왜 자꾸 우리 쪽한테 뭘 하라고 오는 것 같아? 약간 이런 반응이더군요,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요. 이거 역시 갑자기 툭 나왔습니다. 의혹 제기처럼 가고 있어요, 지금요. 자,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재명 대표 그 당시 구속 기소하겠다고 했는데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책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영장이 발부되도록 수사에 관여하는 게 법무부 장관의 업무입니까?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그거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는 그거는요.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빠루를 들고 문을 뜯으며 달려드는 민주당에게 맨몸으로 맞섰습니다, 여러분. 이 건으로 감옥을 간다고 해도 혼자로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여당 법무부 장관이라면 연동형 비례제의 무력화 그리고 공수처의 무력화를 이유로 공소 취소했어야 될 사안입니다. 공소 취소는커녕 공소 취소 부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수 정권 후보 맞습니까? 당대표 후보 맞습니까? 이게 지금 발칵했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이제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공소시효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연히 해야 될 걸 왜 부탁했다뇨? 뭐 이렇게 반발하고 또 어제 얘기가 나온 건데 박상수 위원장님 이게 또 새로운 폭로입니까? 이거 뭡니까 지금 이게 토론회 과정에서? 저 토론회가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남아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일단은 우리 부정청탁 금지법이라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에 보면은요. 설령 어떤 그러한 어떤 청탁이라 해도 첫 번째 청탁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청탁에 대해서 바로 그게 부정한 청탁인 걸 얘기하고 받아주지 않으면 그에 대해서는 특별한 처벌 규정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차하게 될 경우 신고 의무가 생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야당이 너무 신나가지고 뭐 또 받아가지고는 뭐 이게 뭐 조국 교수 막 이러고 수사 대상이다 막 이러는데 그럴 일도 아니고 저는 오늘 나경원 후보 저 연설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수처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시 그 패스트트랙이 적용됐던 그 상황 그리고 나경원 후보가 그때 했던 그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 당이 좀 인정을 해줄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주욱 위원장관 지금 경쟁 정당에서 전당대회에서 벌어진 상황인데 얼마 전에 사실은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도 이거 지금 자폭 아닙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런 한탄 나오는데 계속 의혹 제기가 나오는 거네요. 지금. 그러니까 내부에서 좀 정리를 하세요. 그거 가지고 민주당 공격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야당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 안 하면 야당입니까? 존재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거 국회 선진화법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민의힘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본인들이 빠루 들고 예를 들면 싸웠습니다. 4년 동안 1심 지금 심리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진전된 게 없어요. 근데 그 빠루 얘기하다 아까 나경원 후보는 그 빠루 딴 데서 갖고 오고 내가 그냥 뺏어서 들은 것뿐이다 이런 취지 설명을 했어요.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한테 소위 그 당시 원내대표였던 분이 이런 것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은 뭐 법의 특권입니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이런 식의 사고 발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부에서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부끄러워서라도 저는 한동훈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돌 던지면 상대방만 맞습니까? 자기도 맞는 내용이거든요. 쌍방이 던지면 쌍방이 맞는 돌을 지금 서로가 돌을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 니네들은 왜 이렇게 돌을 던지고 있어라고 얘기했더니 너 왜 그런 얘기하냐고 민주당한테 막 비판을 하세요. 그러니까 안에서 돌을 던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밖에서 아무 얘기 안 할게요. 지금 민주당도 약간 당혹스럽습니까? 이상하죠. 희한하죠. 그러니까 싸울 소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싸우다가도 봉합과 단결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있어요. 근데 이건 고소고발 사안이에요. 그리고 다 고소고발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고소고발 했는데 수사 안 할 수 있습니까? 수사하면 수사가 금방 끝납니까?
그럼 계속 달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인데 이걸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내가 한 대 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국민이 봤을 때 답답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슈를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다르고요. 엄청난 설전, 과열 양상까지 간 설전들을 계속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요. 이 건만큼은 네 후보가 모두 같은 생각입니다. 어제도 그 모습이 있었고 오늘도 그 모습이 있었는데 어제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안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국민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지금이라도 사과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가 털어버리고 간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다. 국가 지도자의 영부인이라면 네. 국민을 먼저 생각해서 사과를 하면 국민들도 마음을 열게 될 겁니다. 김 여사께서 몰카 공작의 희생양입니다. 그러나 국민적인 마음을 어울러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 명품백 논란 이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된다는 것은 네 후보 모두 같은 생각으로 어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도 또 다른 공통된 생각을 밝힌 게 있습니다. 그 내용도 들어보시죠.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고 법 앞에 평등의 정신에 따라서 진실을 규명하고 그래서 사안을 마무리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당당히 조사를 받고 또 국민들한테 심경을 진솔하게 얘기를 하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한테는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억울한 점이 있는 거죠. 몰카 공작. 그래서 이 수사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다. 성의 없는 조사, 수사를 해야 되고요. 저는 믿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그 말씀을. 그래서 아마 조사가 진행이 되면은 적절한 입장 표명을 하실 거다 이렇게 봅니다. 김기영 전 부대변인. 그러니까 이 명품백 관련해서 지금 사과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네 후보가 뭐 똑같이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지금 이게 당 분위기가 이렇습니까? 또 네 후보들의 생각인 겁니까? 총선을 거치면서 분명하게 국민들의 어떤 민심,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어야 되고요. 법 위에 군림해서도 안 되고 또 지나치게 여론에 휘말려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대통령이 2주년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이 사과를 표명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청탁금지법상 법률상 봤을 때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법적으로 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어떤 정서와 눈높이에서 지금 사과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강성필 위원장 일단 의견 주시고요.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네 후보가 모두 사과 필요성을 얘기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사과가 정말 실현될까?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건희 여사 사과 안 하실 겁니다. 사과하실 마음이 있었으면 진작 하셨겠죠. 그런데 다행인 건 뭐 다행이면서도 불행인 건 뭐냐면 저 네 분이 총선 전에 저렇게 김건희 여사께서 사과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모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와서 저렇게 말한들 저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몰카 공작의 희생양이라는 말들을 꼭 한마디씩 붙이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몰카 공작의 희생양은 명품 가방입니다. 아직까지 세상 구경 못하고 대통령실 어디인가에 갈 길이 있고 헤매고 있는 그 명품 가방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사과하시고 자유롭게 들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무튼 뭐 이게 뭐 아까 수사 얘기도 나오고 사과 얘기도 이게 또 뭐 여러 가지 좀 검찰에서 보고 있죠. 지금 여기서 확인을 한다고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치열한 부분도 있고요. 또 공통된 의견을 나타내는 부분도 있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다음 마지막인데 이거 하나 좀 지지율 조사 나왔는데 하나만 잠깐 확인해 볼까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민의힘 당대표 결선 투표를 가정해서 그럼 결선 투표는 1등, 2등이 올라가는데 그럼 양자 대결로 본 거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뽑아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뭐 어떤 후보하고 경쟁을 해도 기본적으로 7% 이상은 다 넘기거든요. 요거를 좀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 요건데 요거는 김기영 전 부대변인께 짧게 후보끼리는 굉장히 거칠게 경쟁하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어떤 추이를 봤을 때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무당 그 지지층을 봤을 때 우리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8대2 아닙니까? 당원 80, 그다음에
여론조사 20%인데 전체적인 추이에 있어서는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봐야 될 대목이 뭐냐면 당원들은 국민의힘 지지자와 또 다른 전략적 선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게 한동훈 후보 측에 유리할지 이런 상황이 뭔가 불안하고 대통령의 관계 맺음에 있어서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면 저는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는 결선 투표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누가 2위가 되고 또 3, 4위가 어떻게 몰아주냐에 따라서 또 아직까지 역동성이 좀 남아있다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목 보시죠. 지지율 45%대 85% 왜? 이게 무슨 말일까요? 45도 나오고 85도 나왔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건데 일단 내용 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지금 민주당도 새 당대표를 뽑아야 되는데요. 뭐 8월 중순에 잡혀 있죠. 전당대회가. 근데 지금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우선 보시면 파란색으로 된 거하고 회색으로 된 그래프가 있어요. 파란색은요. 민주당 지지층만 따로 뽑은 거고 회색은 전체를 그냥 본 거거든요. 전체 여론조사. 근데 민주당 지지층만 따로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단연 앞섭니다. 85.6. 김두관 후보가 2등이지만 8%거든요. 근데 여론조사 전체를 보면요. 이게 많이 달라져요. 이재명 후보가 45.5고요. 김두관 후보가 무려 30.8까지 올라갑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모습이 보였어요. 자, 그럼 다음은 민주당 전당대 룰이 있는데 이런 룰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대의원, 권리당원 합하면 전체 당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원이 70%고요. 일반 국민 여론조사. 물론 여기에는 민주당 지지하거나 무당층만 포함되는 거예요. 30%거든요. 그럼 아까 그거 약간 연결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는데 박상수 위원장 이게 민주당 지지층만 보면 압도적이에요. 80%가 넘으니까 이재명 대표. 근데 일반 전체 여론조사 보면은 김두관 후보의 약진이라고 할까 30% 넘어가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요. 8%가 30%로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돼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조사고요. 민주당에 조금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좀 극복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기에는 이제 그 우리 당 지지자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당 지지자들 보기에 가장 비호감도가 높은 후보가 이재명 후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예. 중도층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도층에서 이 김두관 후보가 이렇게 확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은 예. 그래도 중도층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우리 당에 대해서도 조금씩은 애정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민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을 좀 이제 벗어나서 왜냐하면 이제 또 김두관 후보는 어찌 보면 친노의 큰 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이 어찌 보면 뿌리라고 볼 수 있는 김대중 노무현의 그 정신을 좀 살려서 당이 좀 역동적으로 변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저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큰 격차를 이재명 후보가 뭐 저기야말로 진짜 어대명이 되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좀 그거를 교훈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자신만만한 사진이 지금 나오고 계신데 이렇게 자신만만하실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은 이거를 좀 이렇게 마음속에 좀 담는 그런 좀 성찰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약간 이걸 대선하고 연결지면서 약간의 걱정의 목소리를 내놓으신 민주당 인사가 계신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하니까 대선에서 이겨야 되는데 당 지지율이나 후보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답보 상태에 있으면은 제가 보기엔 대선에서 깜짝 쇼 한 방으로 엎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뭐 연임, 또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당권, 그다음에 후보들도 친명, 이런 것들이 지지율을 상승시키지 못하고 가다놓는 거, 이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예선용 정당, 예선용 대선 후보가 되면 안 되거든요. 김종수 위원장. 그러니까 예선용으로 너무 좀 이렇게 치우친 거 아니냐 지금 너무 좀 민주당 지지층들은 뭐 전폭적이지만 전체를 보면 좀 달라진 모습 아니냐 이 지적인데요. 예, 뭐 근본적인 한계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적인 평가층이 60% 정도가 되는데 예.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을 합치면 한 40% 정도밖에 지지율이 안 나오는 상황은 20% 정도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의 문제가 저는 이재명 전 당대표를 떠나서 민주당에게 제기되고 있는 가장 중대한 과제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도층 같은 경우는 보니까는 일정하게 좀 연인론에 좀 부정적인 측면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지지하지 않는 빠져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적어도 연인론이라고 하는 거 관련해서 전체적인 국민들이 이걸 약간 좀 좋게는 아직 안 보는 느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대신 이제 이재명 전 당대표 같은 경우는 정책 결단을 한 거죠. 좀 그렇다면 거기에 따르는 능력을 보여주고 최근 이제 중도화 전략들을 쓰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본인의 그런 어떤 용단과 어떤 능력들이 국민에게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특히 중도층에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가 앞으로 본인이 뭐 끌고 나가야 될, 극복해야 될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성필 부위원장. 김두관 후보 득표율 얼마나 나올 거로 보십니까? 저는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최소 30% 나올 것 같은데. 최소 30이요? 네, 최소 30%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 당선될 때만큼 득표를 못 거둔다는 소리인데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지금 우리 여론 지표에서도 나오고 있잖아요. 어쨌든 반복되고 또 어떤 중도층에 있던 어떤 반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과거처럼 77% 정도의 득표를 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전통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항상 주류와 비주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주류의 견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70% 정도 나오기는 어렵고 하고 김두관 후보가 최소 30% 그리고 청년 정치인 김지수 후보가 뭐 한 5% 정도는 받을 것 같아서요. 이재명 후보가 65% 정도 선에서 받을 것 같은데 뭐 박지원 의원이 말을 잘했더라고요. 민주주의에서 60%만 받아도 100점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30여 초 정도 남았는데 김기용 전 부대변인은 어떻게 결과 나올 걸 전망하세요? 민주당. 저는 처음에는 여론 추이가 저는 20에서 25% 정도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이거를 사실 어떤 여유를 보이면서 이재명 전 대표가 이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본인의 일극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총선 과정도 빈틈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소위 말하는 최고위원회 등장하시는 후보분들이 김두관 후보를 굉장히 조직적으로 공격할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15% 정도로 낮아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0 훌쩍 넘는다. 그 정도 못 가고 한 15%. 이거 보면 압니다. 나중에 결과가 8월 중순이면 나옵니다.